당신 미쳤어? 어르신들 다 모신 제사상에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조기랑 나물은 다 어디 가고 왜 찬물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있냐고? 왜요? 당신이 우리 엄마 임종 때 그랬잖아요. 죽을 사람은 죽는 게 호상이고 시럽에 쓰는 건 낭비라고. 돌아가신 조상님들 상 차리는 것도 시장 상인들 배만 불려주는 일 아니겠어요? 당신 논리대로 차린 가장 가성비 좋은 제사상인데 왜 화를 내세요? 30년 동안 시댁의 종으로 살며 삭혀온 분노가 정적만 흐르는 제사상 위에서 서늘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친정 엄마의 목숨값을 경제 논리로 따지던 비정한 남편. 그가 제삿날 온 일가 친척 앞에서 제 발등을 찍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한 여자의 30년 한이 서린 가장 고요하고도 처절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맑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 햇살이 참 따뜻한데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바람만 부는 것 같아요. 30년, 긴 세월이죠. 제가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속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여자가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딸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신을 깎아먹으며 버텼는지 그 끝에 마주한 차디찬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저 참 미련하게 살았어요. 남들은 억척스럽다고도 하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부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죠. 1996년 그 무더웠던 여름날에 저는 남편 하나 믿고 시댁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번듯한 장남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교사였어요. 시어머니는 첫 대면부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셨죠. 얘야, 우리 집안은 장남이 기둥이다. 내가 우리 아들 잘 보필하고 집안 단속만 잘하면 너는 평생 대접받고 살 거다. 알겠니? 그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이 집안의 모습이다라는 선언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핑계로 집안일이며 시댁 대소사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퇴근하면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장독대를 닦고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기름 냄새를 뒤집었으며 50인분이 넘는 전을 부쳤어요. 어머니, 이번 제사에는 숙모님들도 좀 일찍 오신다면서요? 제가 나물은 미리 무쳐놨으니 고기만 좀 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얘는 내 숙모들이 손님이지 일꾼이니? 그리고 우리 아들 기 살려주려면 제사상에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법이야. 내가 고생해야 우리 집안 남자들이 잘 풀리는 거다. 엄살 부리지 말고 얼른 뒤집어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늘 정성이라는 단어로 저를 옥죄었습니다. 남편요? 남편은 한술 더 떴죠.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과일을 깎아오라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여보, 사과 좀 가져와봐. 아, 껍질은 얇게 깎아야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요새 나물간이 좀 짜다더라. 신경 좀 써. 나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잖아? 당신, 나도 오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한 끼도 못 먹었어. 당신은 어머니랑 과일 드시면서 내 생각은 조금 더 안 해줘요? 에이, 여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당신이 고생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30년 동안 저는 그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에 속아 제 영혼이 달아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친정 엄마는 늘 저에게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장남댁이 중심을 잡아야 집안이 평안하다며 저를 다독이셨죠. 엄마는 혹여나 제가 시댁에서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김장 때가 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올라오셔서 시댁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은재야,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 기 꺾지 마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이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단다. 저는 그 엄마의 야윈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저는 더 독하게 살았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면 5단 찬합 도시락을 싸서 동네 할머니들에게 돌리고 돈 없는 시동생 장가 갈 때 제 비상금 5천만 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나중에 정말 힘들 때 내 가족들이, 내 남편이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가장 평화로웠던 일상 속에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더군요. 제 인내심의 둑이 터지기 시작한 건 2년 전 제 어머니께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을 때부터였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기도만 하시던 우리 엄마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제 손을 잡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30년간 모셔온 이들이 어떤 괴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위기의 순간,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법이죠.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순간들, 그리고 그 지옥을 어떻게 부수고 나왔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참 잔인하죠. 제가 시댁의 모든 뒤처리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당연한 듯 해내던 그 평온한 독방 같은 일상 속에서 정작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친정엄마는 조용히 시들어가고 계셨습니다. 2년 전 그날 엄마가 평소와 달리 밥도 못 넘기고 얼굴이 누렇게 떴다는 소식에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췌장암 4기.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다는 의사의 말이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로 정신을 잃은 듯 엄마 곁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 슬픔보다는 자기 집안의 질서가 깨지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여기서 밤새겠다는 거야? 내일 모레가 우리 집안 시제인 거 잊었어? 문중 어르신들 다 오시는데 장난빼기 자리를 비우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당장 오늘 내일 하신대.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시잖아. 그런데 제사가 문제야? 문중 체면이 우리 엄마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아니, 죽는다는 게 금방 죽어? 호스피스인지 뭔지 알아봐서 옮기면 되잖아.
어차피 안 말기면 고통만 줄여주는 건데 당신이 여기 있다고 병이 낫나? 가서 제사 음식이나 마무리해. 엄마가 당신이 안 온다고 노발대발 하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을 자기 부모를 위해 종처럼 살았던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겨우 제사 음식이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손을 겨우 한번 잡고는 시댁으로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아 나물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제사상에 올릴 생선 크기가 작다며 타박을 하셨습니다. 예, 사돈댁이 위대 가시다니 마음을 알겠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제사상에 올리는 조기가 왜 이리 비리비리하니? 초상님이 노하시면 우리 아들 사업 안 풀린다. 그리고 너 자꾸 눈물 흘리지 마라. 재수없게 제사상 앞에서 웬 곡소리니? 어머니, 저희 엄마 평생 저 뒷바라지 하시고 어머니한테 매년 보약에 김장에 다 해다 바치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아니 돌아가시는 저희 엄마한테 재수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사돈이 우리 집에 자란 건 당연한 거지. 딸을 보냈으면 그 정도 예의는 차려야지. 그리고 암이라는 게 다 팔자소간 아니냐? 억지로 돈 들여 치료해봤자 산 사람만 고생이야. 적당히 하다가 보내드리는 게 효도다. 그날 밤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어 병원비라도 좀 보태자고 그동안 우리가 모은 공동적금 5천만 원 중에 일부만 쓰자고 사정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차리차다 못해 괴물 같았습니다. 돈 없어. 그 적금 건드리지 마. 우리 내년에 상가 투자하기로 한 거 잊었어? 그리고 장모님 연세가 80인데 그 정도면 호상이지 무슨 치료비야. 영양제니 뭐니 비싼 거 맞춰봤자 다 의사들 배불려지는 거야. 아끼자 여보. 죽을 사람은 죽는 거야. 호상? 당신 방금 호상이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뼈만 남아서 꺼져가는데 그게 어떻게 호상이야? 당신 어머니 무릎 수술할 때 3천만 원 선뜻 내놓은 건 누구 돈이었는데? 그때는 효도고 우리 엄마 치료비는 낭비야? 우리 엄마는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한 거고 장모님은 아니잖아. 말귀 좀 알아들어라. 내일 새벽에 제사 지내야 하니까 불 끄고 자.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기만 두드리는 냉혈한이었다는 것을요. 엄마의 생명줄을 가성비로 따지는 그 추악한 입술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에 엄마는 끝내 제 손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신 채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남편은 손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장모님이 참 복이 많으셔서 호상으로 가셨다며 웃고 떠들더군요.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장례식은 반드시 이 집안과의 인연을 끊는 날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공평한 걸까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호상을 운운하던 남편의 이중적인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지만 제 남편이라는 인간의 바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지저분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치료비 아깝다, 호상이다 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인간이 자기 어머니가 거실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자마자 180도 돌변하더군요. 응급실 복도에서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아 팔을 비벼야 했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약, 제일 비싼 병실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엄마 제발 깨어나기만 해주세요. 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80 넘는 노인이 쓰러지셨으면 당신 말대로 호상 준비해야지. 병원비 아깝다며? 의사들 배 불려주는 거라며? 당신 지금 말이 나와?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같아? 우리 엄마는 이 집안의 기둥이고 아직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 분인데 어디서 감히 호성 소리를 입에 올려?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간병비며 생활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라고 경고했죠.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 명의로 된 비상금과 우리 집 생활비 통장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친정엄마 장례 치르고 남은 부저금 어디 있어? 그리고 당신 예전에 적금 부어놓은 거 있지? 그거 당장 해약해. 어머니 간병인 써야 하고 수술비 예치금도 내야 해. 안 돼. 그 돈은 우리 엄마가 나 힘들 때 쓰라고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야. 당신의 어머니 치료비는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해. 상가 투자한다며? 그 돈 쓰라고. 그건 투자금이고 이건 당장 급전이잖아. 당신 진짜 독하다. 독해.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목숨 왔다 갔다 하는데 돈줄을 쥐고 흔들어? 당신 인간이야? 남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돈은 아까워서 한 푼도 못 내놓겠던지 평소에 돈 못 벌어오는 무능한 놈이라며 무시하던 차남. 그러니까 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폐악질을 부리더군요. 야,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5천만 원 보내. 형이 지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자식이면 이럴 때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저 지난달에 실직해서 애들 학원비 못 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 형편 뻔히 아시면서. 이 나쁜 놈아,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형편 타령이야? 너 예전에 대학 갈 때 엄마가 쌈짓돈 준 거 잊었어? 당장 대출이라도 받아와. 안 그러면 나 너랑 인연 끊을 줄 알아. 남편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더군요. 당신 친정 엄마 때는 운이 좋아서 조용히 간 거고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당신은 그냥 입 닥치고 병원 수발이나 들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인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 가족, 자기 돈, 자기 체면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사람으로 보기는커녕 시어머니 병수발을 할 기계이자 자기 돈을 지켜줄 방패막이로만 생각했던 거죠. 중환자실 앞에서 통곡하며 효자 노릇을 하는 남편의 등 뒤로 고통 속에서 홀로 가셨던 우리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이 정성껏 모셔봐. 나는 이제 당신들의 지옥에서 나갈 준비를 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마자 남편의 본색은 더욱 악랄해졌어요. 본인은 병원 복도에서 지인들에게 전화해 우리 어머니 살려내느라 내가 피눈물을 흘린다며 효자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 정작 병실 안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잠 설치며 간병하는 건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밤에는 당신이 좀 교대해주면 안 돼? 나 일주일째 학교 휴가 내고 여기서 한잠도 못 잤어. 몸살이 나서 죽을 것 같아. 당신 참 이기적이다. 내가 지금 밖에서 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 그리고 여자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남자가 어떻게 엄마 밑을 닦아. 어머니도 불편해하셔. 좀 참아. 다들 그렇게 간병해. 그놈의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 그 말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남편은 자기 주머니에서는 단돈 10원도 꺼내지 않았어요. 급기야 제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작은 구축 아파트 전세금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여기 돈 있네. 장모님이 남겨주신 거라며? 어차피 돌아가신 분 돈인데 산 사람 살리는데 쓰는 게 뭐가 나빠? 장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사돈 살리는 일인데. 이건 우리 엄마가 평생 파출부하고 식당 일 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야. 당신이 호상이라며 치료비 한 푼 안 보태서 우리 엄마 고통스럽게 가게 해놓고 이제 그 돈으로 당신 엄마를 살리겠다고? 당신이 인간이야? 짐승이지?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짐승이래? 당신 친정엄마는 이미 죽었잖아. 죽은 사람 돈이 무슨 소용이야. 당장 대출 서류에 사인해.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때였습니다. 돈 없는 차남이라며 구박받던 시동생이 초췌한 몰골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봉투가 들려 있었죠. 형님, 이거 제 퇴직금 정산받은 거랑 와이프 결혼반지 판 돈이에요. 1,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이거라도 보태주세요. 형수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야, 고작 이거냐? 너는 엄마 목숨값이 고작 1,500이야? 형이 5,000 해오라고 했지. 너 진짜 불효자구나.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나가. 시동생은 고개를 떨구고 병실을 나갔고 남편은 그 돈을 챙겨 넣으며 제게 보라고 저런 무능한 놈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라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이 집안의 이기심,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가 겨우 이런 멸시와 수치심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밤, 저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제 손을 잡으며 장난 보필 잘하라고 하셨던 그 입술은 이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만 내뱉고 있었죠.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은지야, 내가 참으면 다 복으로 돌아온다던 엄마의 유언 같은 말. 하지만 엄마 틀렸어요.
삶는 건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이들을 더 이상 가족으로 대하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 가식적인 정성과 효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 이제 끝내려고 해. 아니, 새로 시작하려고. 내가 말했던 그 서류들 지금 바로 준비해줘. 지옥 같던 4단계의 고통 끝에 제 안에서 서늘한 칼날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한번 독해지면 무서울 게 없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30년 동안 입고 있던 착한 며느리라는 가시돋친 옷을 과감히 벗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시기에 어설픈 결별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 가식적인 정성과 효도의 민낯을 천하에 공개하고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갚아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저는 일단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순종적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엄마는 가셨지만 시어머니는 살려야죠. 라고 말하니 남편은 의기양양해서 제 등을 두드리더군요.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럼 그 대출 서류랑 인감도장 좀 챙겨줘. 이번에 어머니 깨어나시면 우리 문중에서 당신 효부상이라도 줘야 해.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보, 이번 시어머니 생신 겸 제사가 곧 다가오잖아요?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번 제사야말로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야 조상님이 감동해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 않겠어요? 눈을 번쩍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기가 문중 어르신들께 우리 아내가 정성으로 제사를 모셔 어머니가 곧 일어나실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놨다나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서류를 접수했고 그동안 남편이 제 돈을 갈취해하고 우리 엄마의 치료를 방해했던 녹취록과 병원에서의 폭언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동생 부부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났던 그들에게 저는 남편의 추악한 속내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형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 돈 서방님이 가져오신 1,500만 원이랑 제가 조금 더 보탠 거예요. 당장 애들 학원비부터 해결하세요. 그리고 제삿날 절대 늦지 말고 오세요. 볼 구경이 아주 많을 테니까요. 형수님, 왜 이렇게까지... 형님이 알면 난리 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난리가 나야 끝나는 법이니까요.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매일 시장을 보러 다니고 음식을 준비하는 줄 알고 싱글벙글 하더군요. 그는 이번 제사는 역대급으로 정성을 들여라. 돈 아끼지 마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카드를 받아 시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비싼 식재료 대신 아주 특별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제사 당일 새벽, 저는 남편이 자는 사이 짐을 모두 옮겼습니다. 제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시댁 거실, 그 으리으리한 제사상 위에는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정성 대신
그가 우리 엄마에게 했던 그 잔인한 논리를 그대로 투영한 텅 빈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문중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대하며 기세등등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 돌아가시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이번 제사상은 정말 기가 막히게 차린다네요. 라며 큰소리치는 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죠.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것은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30년 묵은 제 피눈물이 서린 단 한 장의 일침이라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 심장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문중 어르신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어머니 캐차를 빌며 제사를 아주 정성껏 준비했다며 자기의 어깨를 잔뜩 세우고는 점심 무렵 당숙부터 팔촌 형님들까지 우르르 집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자, 어르신들 들어오시죠. 우리 집사람이 솜씨 좀 발휘했습니다. 여보, 손님들 오셨어. 상 다 차렸지? 거실로 들어선 남편과 친척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으리으리한 병풍 앞에 놓인 제사상. 그런데 그 위에는 그 흔한 나물 한 접시, 조기 한 마리 없었습니다. 텅 빈 상 위에는 딱 3가지만 놓여 있었죠. 찬물 한 그릇, 텅 빈 밥그릇 하나,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미쳤어? 제사상에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고기는 어디 있고 저는 어디 갔어? 장난이라뇨? 당신이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 임종 앞에서 체력이 아깝다, 호상이다 라며 가성비 따지던 그 정신. 저도 이번 제사에 그대로 적용해봤어요. 조상님들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굳이 비싼 음식 차려봤자 의사들 배 불려주는 것처럼 시장 상인들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호상 제사상을 차렸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장남댁 정신 나갔어? 조상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어르신, 조상님 모욕은 제가 아니라 저기 서 있는 장남이 한 겁니다. 사돈이 암으로 죽어갈 때 돈 아깝다고 소리치고 자기 엄마 쓰러지니 남의 돈 뜯어내려 혈안이 된 저 인간이 진짜 불효자죠. 전 오늘 이 상을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 차표냅니다. 이 여자가 진짜? 당장 안 치워?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망신? 당신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술 처먹고 호상이라며 웃고 떠들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당신은 죽어도 모를 거야. 자, 이거 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류야. 봉투 안에 쏟아져 나온 것은 이혼소장과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만행이 담긴 녹취록 사본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설치해둔 블루투스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모님 연세가 80인데 이 정도면 호상이지. 무슨 치료비야? 아끼자 여보. 죽을 사람은 죽는 거야. 야, 너 당장 5천만 원 보내. 형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남편의 추악한 육성이 거실 가득 울려 퍼지자 시끌벅적했던 친척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저는 그 옆에 있던
텅 빈 밥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죠. 당신 어머니? 당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기저귀 갈고 대소변 받아내. 30년 동안 이 집안 식모살이 해준 내 수고비는 이혼 재산 분할로 꼼꼼히 청구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아, 그리고 저기 텅 빈 제사상 보이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준 동상만큼 담았으니까 조상님들이랑 오붓하게 나눠 먹어. 저는 기가 막혀 입을 벌리고 있는 친척들과 바들바들 떠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죠. 아, 그리고 당신 상가 투자금 그거 가압류 걸어놨어. 우리 엄마 유산 탐내기 전에 당신 쟤부터 갚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괴물아.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3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이제야 활짝 웃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집 문을 박차고 나온 뒤에 들려온 소식들은 그야말로 인과응보 사필규정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나간 뒤 그 거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주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다더군요. 군중 어르신들은 남편의 그 추악한 녹취록을 듣고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사돈한테 그럴 수 있냐? 장남이라는 놈이 집안 망신 다 시킨다 며 남편의 등짝을 지팡이로 내려치고 침을 뱉으며 나가버리셨답니다. 아니, 어르신들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적장하고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제 재산은 어떡하고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남편이 그토록 금지옥엽 아끼던 상가 투자금은 제 변호사가 아주 발빠르게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 치료비 아깝다며 제 명의의 통장까지 뒤지던 그 인간. 이제는 자기 수중에 당장 쓸 현금 한 푼 없어서 쩔쩔매는 처지가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간병을 그만두고 나오자 남편은 호기롭게 내가 직접 효도하겠다며 병치를 지켰다더군요. 그런데 단 사흘 만에 항복 선언을 했답니다. 여보,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엄마가 대변을 보셨는데 내가 도저히 못 닦겠어. 간병인 구하려니 하루에 15만 원이라는데 나 지금 카드도 다 막혔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어머, 당신이 그랬잖아. 남자가 어떻게 엄마 밑을 닦느냐고. 여자가 해야 한다고. 근데 어쩌니? 난 이제 당신 여자가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정성으로 직접 닦아드려. 아, 그리고 당신이 호상이라며? 치료비 아끼는 게 효도라며? 그냥 퇴원시켜서 집으로 모셔. 돈 아껴야지. 안 그래? 결국 남편은 그 무시하던 차남, 시동생에게 다시 손을 벌렸지만 시동생 부부도 이미 저와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시동생은 형의 전화를 단칼에 거절하며 형님 같은 인간은 자식 취급 안 하기로 했다며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이 돈을 아끼느라 선택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남편은 살던 집까지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부려먹으며 쌓아 올린 그 가식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죽으면 속이 시원하겠냐. 장모님 꿈을 꿨다. 잘못했다며 감정에 호소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엄마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늦었지? 이제야 그 지옥에서 나왔어. 엄마가 남겨준 돈, 이제 나를 위해서만 쓸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참는 거 말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볼게. 지켜봐줘, 엄마. 시청자 여러분, 악인들의 끝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죠. 남편은 이제 혼자 남겨진 텅 빈 집에서 본인이 차렸던 그 텅 빈 제사상처럼 쓸쓸하고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선물한 가장 완벽한 정성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제 사연에 가슴이 먹먹하신가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옥 같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착한 딸,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은 제 미련함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정성은 결코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뿐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늘 말씀하시던 참고 살다 보면 좋은 날 온다는 말, 그 말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에서나 통하는 법입니다. 내 부모의 죽음 앞에서 돈을 계산하고 내 눈물을 재수없다 타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독입니다. 제가 그 텅 빈 제사상을 남겨두고 나왔을 때 느꼈던 그 해방감은 단순히 복수를 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혹은 자식으로 살면서 가슴속에 우라통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너진 평화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소모품도 누군가의 대리효도 도구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그 괴물 같은 남자의 아내도 아닌 제 엄마의 소중한 딸 은주로 말이죠.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꽃집을 하나 차릴까 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던 프리지아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향기로운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누려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텅 빈 제사상을 차릴 용기, 그리고 그 문을 박차고 나올 용기 말이에요. 그 문 너머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답답한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씻어내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 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 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